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나온 계획관리지역 농지 대임야의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경매에 3회 유찰되어 최초 입찰가의 34%인 임야 농지 대인 8필지 3,500여 평이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법인이 농산물 저장 창고 용도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에 접해 있는데 대형 개발을 하려면 너비가 부족하여 사실상 맹진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1년 농지법이 개정돼서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 용도가 상대적으로 넓고, 허용 건축물의 종류가 다른 용도 지역보다 넓고, 개발 규모에 따라 진입로 너비가 다르지만 농림어업용 시설은 기반시설의 확보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경매로 싸게 취득한다고 하여도 지방의 토지는 황금성이 낮아서 다음과 같이 투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요령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진흥지역에 취득이 안 되고, 또 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한도 4일에서 7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취득은 당해 및 연접 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시구 읍면의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영농범인의 경우에는 모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2022년 8월 16일 시행된 농림축산부 예규 59호를 보겠습니다.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구 읍면장은 다음 각호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호에 농업법인. 3호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또 4호에는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이런 자들은 농지증 발급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2021년 8월 17일 농업경영체법을 개정 시행하여 농업법인은 농업촌 관광휴양사업에서 토지와 시설을 분양할 수 없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임대만 가능하게 개정되었고, 농지를 활용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농법인은 부동산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고,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부동산업을 영위해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양도차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마다 영농법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동산업 영위하는 영농법인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진입로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임야 농지 등의 건축허가가 나면 개발행위허가가 간주되므로 신청인은 건축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농지전용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막강한 것이죠. 그러므로 허가권의 재량권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가가 되고 어느 것은 허가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재량권의 범위를, 관행적 재량권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도시 면적은 진입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4m 이상이어야 하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6m를 공로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청인의 책임이죠. 이곳을 막다른 도로로 보면 4m 미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농림업용 시설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예외도 있는데 사유이면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용로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 공로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6도 3576이 설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판례 일부를 읽어보면 국토개혁법 56조 1항 및 그 시행령 51조 1항 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위 국토개혁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요건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1항 5항 3호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너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도 출입로가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도시 면적이므로 접도 의무가 건축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개발행 허가에서는 4m 이상의 진입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 주위토지 통행권은 유일한 통행로라면 농기구 출입구를 양보받을 수 있으나 현재 그런 농기구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약 3m 정도의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넓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장의 변속차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첫 번째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변속차로이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위에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비포장된 주택의 진입로이고 세 번째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경지정리된 논 외곽에 포장된 3m 너비의 도로에서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는 첫 번째는 공장의 변속차로 이용 방안 또는 두 번째 비포장 주택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안, 세 번째는 반대쪽에 진입 지적도에는 없지만 사유인 통로와 연결된 국유인 마을 안길 및 농로를 확장하는데 현재 이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이용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이웃 주민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맹지거든요. 개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진입로가 3m가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 개설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사무소, 이장,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계 침범 등 현황 측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 토지에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정 지상권 등 경매로 말소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이지 확실하게 법원도 분석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의 분석 및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도 우리가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결국 중개사 역할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다하면 중요하면 이 경매 취소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이런 하사를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지목이 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농취증을 기한 내에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고 10% 그 보증 제출한 보증금이 몰수되고 또 최저 입찰가의 34%까지 3분의 1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물건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및 주민 탐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락된 후에도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채무가 변제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제 뭐
매각 물권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번 응찰에서 전 고점을 뚫을 확률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세 번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다 관망하다가 네 번째는 갑자기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 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 물권 명세서가 잘못 기재되더라도 자료 확인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매수 신청인에게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매각 불허가 신청 정도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매로 이런 대형 토지를 취득할 때는 개발 목적 및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투자의 이익 실현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발 소문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인허가를 받아서 내재 가치를 실현하여 본인이 운영하거나 또는 그 매각하는 경우인데, 비도시 농촌 지역은 인허가도 어려움으로, 경락을 싸게 받았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도 어려움으로 사전에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또는 현지에서 선호하는 농림업용 시설로 허가받아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저장 창고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익성 계산 방식을 도시지역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도시지역은 인허가 기간도 길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고 또 매수자도 많지 않아서 황금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내야 되겠다는 계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가의 어려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존용허가협의는 그 금지 요건, 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한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적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혼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되고, 이런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은, 입증은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부담한다 라고 대법원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도시 농촌지역의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자체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매각물권 명세서 등 내용도 책임지지 않아서 투자자 본인이 법률 분석 이외에도 임장활동 및 주민 탐문을 통해서 물건 분석을 잘하여 실수요자라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곳은 경매 신청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르며 확정 채권 양도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진입로가 없어 인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따라 원하는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수요자가 극히 적어 황금성이 약하고 인허가의 걸림돌이 많아 금융기관이 투자금 환수의 어려움으로 PF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만 된다는 거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개발 목적과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